네. 자꾸 깜빡하신다면 스마트 브레인 큐로 조금 더 뇌에 많은 건강 영향을 그러니까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오늘 뉴스 3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장이 화려하신데요? 금요일이라 그러신가요? 전가요? 네, 아, 너무 멋있는데요. 요 정도 아니 그저께부터 복장이 확 화려해지는 거 뭐야? 아, 두 분이 저는 그런 의미 아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있던 그냥 검정 티에 그냥 와. 뭐 자꾸 뭐 자켓 하나 입었어요. 검은 티에 자켓만 입어도 이렇게 멋있다니. 야, 이거 아주 시원하겠다.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오돌도돌 그 소재 뭐죠? 예, 하여튼 그거 있습니다. 지짐이. 지짐이라고 그러나요? 지짐이. 아, 영어는 또 뭐 좀 고급진 편이 있던데. 여튼 그거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올록볼록 엠보싱 뭐 이런 느낌. 그런 걸로 한번 좀 힘을 줘봤습니다. 자, 뉴스가 많습니다. 네. 가보시죠. 그냥 뭐 오늘 중요한 뉴스인데 짧게 다룰. 올해 날씨가 많이 더울려나 봐요. 오늘 네, 왜요? 지구 평균 기온이 연일 섭씨 17도를 넘어서 3일 연속 사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 전체? 예, 지구 전체 온도요. 이게 4년 만에 엘니뇨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잊지 말고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35도 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여름 되면 더 더워지겠죠. 미국 남부도 그렇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온 50도 넘는 데가 있고요. 남극 대륙에서도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워낙 장기적인 문제니까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07%가 빠졌고 나스닥이 0.82%. 저도 좀 회복한 거군요. 장중 저점 대비하면. 예. S&P 500도 마이너스 0.79% 정도 네. 빠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 나온 부분에 영향이 좀 컸던 민간 고용 지표 나왔죠. 민간 고용 지표가 좀 컸었고 그에 따른 금리 관련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새마을금고 관련한 기사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이따가 그 인덱스 시간에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네. 처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미국 시장을 끌어내렸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용이었습니다. 그 민간 고용정보업체죠. 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6월에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49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49만 7천 개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망치가 22만 개였습니다. 그 2배 이상이네. 2배 이상이죠. 고용 지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크게 근데 틀려요? 저게 꼭 맞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그래요? 저 몇 달 전에도 한번 굉장히 틀려가지고 예. 오늘 밤에 이제 정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하루 차이로 나오는데 저게 굉장히 잘 맞다가 최근 들어서는 안 맞는 달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죠, 뭐. 미국 시장에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게 고용 지표가 그 헤드 페이크 농구할 때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 이렇게 가는 거 헤드 페이크라는 용어가 고용 지표 안에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맞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고용 지표가 특이하게들 나오고 있는데 그 지난달 민간 고용 5월 증가폭을 크게 그러니까 지난 5월에 26만 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49만 개니까 크게 상회했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6.4% 증가했습니다. 네. 그 일자리가 늘어난 업종들을 보면은 레저 접객 업종이 가장 많습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그거예요. 23만 2천 개, 네. 그리고 건설업이 9만 7천 개, 그 무역 운수업이 9만 개 정도로 늘어났고요. 임금 상승세는 조금 둔화됐어요. 전년 동월 대비 6.4%가 증가를 해서 올해 6.6%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채용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 그 미국 노동부가 구인 이직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네.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가 980만 건으로 4월에 1,030만 건보다는 한 50만 건 정도가 줄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그 숫자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져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 전망치는 1,000만 건이었는데 이를 하회했고 2달 연속 1,000만 건 밑으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자발적 퇴직자, 네. 자발적 퇴직자가 많다라는 거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402만 명으로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네. 그리고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잠깐 쉬는 사람보다는 좀 한 2주 정도 쉬는 사람을 봤을 때 일자리 상황을 좀 더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000건이 감소했고요. 지난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동시장이 워낙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연준이 7월에 금리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 유럽 가서 파월이 그 기자한테 그러면 연달아서 할 수도 있지 배제 못해 이런 거에 대해서 힌트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신을 줄 만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됐을 때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노동시장은 충분히 그런 명분을 제공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노동부가 7일에 발표할 6월 일자리와 실업률 공식 지표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에이 설마라고 할 정도의 숫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강한 상태로 그냥 좀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보니까 그 미국의 국채 2년물 같은 경우는 네. 기준금리하고 거의 같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대표적 보니까 단기물이죠. 이게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5.12% 찍어서 2007년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다른 의지를 보이긴 하지만 이번에 워낙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뭐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0.1% 포인트 올라서 4%를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무래도 좀 미스터 마켓에서 김프로님이 좀 해주실 것 얘기 같고요. 전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 그냥 마저 더 해드리면은 옐런 장관 지금 중국 베이징 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아직까지 뭐 뉴스는 별로 안 나오죠? 일단 트위터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당국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러 베이징에 오게 돼서 기쁘다. 그리고 글로벌 조던에 대한 협력을 추구한다. 뭐 그 이번 방문은 소통할 기회이자 의사소통 오류 또는 오해를 피할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 거기 뭐 갈륨이랑 게르마늄 그 자원 가지고 중국이 한번 때렸고 미국도 거기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인공지능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 그런 입장이라 사이가 좋진 않은데 이번에 옐런 장관 역할을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간 역할을 미국 언론들에서는 좀 굿캅, 배드캅, 굿캅 할 때 굿캅, 굿캅 역할을 하려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뭐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요즘에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나라들이 좀 화해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화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오늘부터 친구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국가들이 약간은 유화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란,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친해지는 게 있고 사실 그 중국과도 그 누구였죠? 상무장관 갔을 때. 네. 그때 뭐 그렇게 뭐 조금 친해질라 그러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 뭐 시진핑 주석이 그 몰랐을 거다 그 정찰 풍선 스파이 풍선 그 몰랐을 거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약간은 그러니까 유화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옐런 장관이 국함 역할을 좀 해주게 된다면은 그 하반기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제적으로 조금은 완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네들 한번 전력이 있죠. 2016년도인가 뭐 그 초에 그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 나서서 이렇게 갖고 공조를 이끌어내고 뭐. 그런 옐런이 그런 중국 어려울 때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도와줬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어려울 때 한번 연준 의장 할 때
전략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전력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할 게 있을까 이분이 지금 상태에서 뭐 아주 획기적인 뭔가를 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 채권 좀 팔지 말라고 부탁하러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아, 거기 좀 이따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호적인 얘기 할 거면은 뭐 기후 변화 대처라든지 이런 거는 상호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개발도상국 부채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 안 싸우기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갔는데 안 싸우면.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오늘 항상 실적 발표의 시작을 알리는 세 회사의 실적이 잠정 실적 발표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요 세 회사가 오늘 실적을 LG 냈는데 화학의 전자예요. 이거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LG 전자가 오늘 맞습니다. 전자예요? 네. 네. 이거 기사 제목을 가지고 온 건데 LG 전자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배터리 대표주니까 반도체와 그 배터리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제일 기대를 모으는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프로님? 삼성전자. 예. 아니 뭐 일단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워낙 지금 전망치가 아, 현재- 정답입니다. 아유 참 어떡하면 좋아요. 나도 언제쯤 틀려보나. 그러니까. 얼마 봅니까 그래서 2분기? 아 2분기에 네. 저는 영업이익. 무려 8천억 보고 있습니다. 오. 예. 전 2천억 보고 있습니다. 오. 아, 그래? 그럼 전 중간에서 한 5천억 얘기하겠습니다. 아 저런 기회죠. 지금 이익 컨센서스가 뭐 1,000억 얘기하는 쪽도 있고 9천억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업계 평균은 한 2,088억. FN 가이드 기준으로 2,088억인데 네. 이 정도면 전년 대비 98.5% 감소한 수준입니다. 1.5% 남은 정도인데 뭐 98.5% 감소.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뭐 9천억 얘기 나오는 거는 컨센서스 대비 5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문가들이 전망하기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낮게 제시한 쪽은 이베스트 증권이 이익 전망치 1,000억 제시했고요. 아니, 마이너스도 있던데 BNK 증권. BNK 마이너스. 네, 대폭 마이너스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가 2분기에 계절적 이벤트로 인해서 수요 증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코로스가 한 20% 정도 증가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을 거라고 보는 게 그 이베스트 증권의 남대중 연구원의 분석이고요. 근데 뭐 낸드 빅그로스가 좀 부진했고 뭐 평균 단가도 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5,500만 대 정도, 그럼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을 거라고 남대중 연구원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1분기 대비 2분기는 스마트폰 출하량은 좀 줄어드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네. 1분기에 갤럭시 S가 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럼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게 있고, 뭐 기대하는 거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거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는 그 확정 실적 나오고 나서 컨퍼런스 콜 할 때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잠정 실적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렵고요. KB증권이 이제 영업이익 9천억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컨센서스의 한 5배는 될 거다라고 하고,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분기 실적이 이미 1분기의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램 출하량이 전망치를 넘어섰고 재고 감소도 시작됐고 빠른 속도로 원가 구조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재고 평가 손실 축소가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추가 이익 상향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됐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가?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천억이 나오든 그러면 와 이거 찐바닥이다 얘기 나올 거고 9천억 나오면 야 1분기가 바닥이었구나라는 얘기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를 좀 더해줘야 되는 거는 결국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옐런 장관의 그 방중 성과들이 함께 움직여 줬을 때 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좀 큰 모멘텀이 되지 몇 않을까. 시쯤 나오죠? 그 한 8시 조금 넘으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있으면 방송 시간에 나오겠네. 나와요. 방송 시간에. 아, 예. 이제 알려드릴게요. 박병창 이사님 하실 때쯤 나오지 않을까 속보로 싶어요. 나오는군요. 네. 네. 안 그러면 저 할 때 나오면은 네네네. 아 긴장되십니까?
아니면 긴장할 건 없죠. 근데 아마 이번에 뭐좀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회성으로 조금 플러스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아마 많이들 못 치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따가 뭐 네.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LG전자는 가뿐하게 삼성전자를 제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도 제쳐, LG전자도 제쳐. 아우 현대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치고요. 네. 거기는 조단 이익을 내는 회사고 삼성전자는 뭐 많이 해봐야 뭐 9천억. 야,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하루에 1,500억씩 벌었거든. 네? 분기 뭐 한 13조, 12조 뭐 이렇게 할 때니까 계산해 뭐 하루에 1,500억씩 이익이 나는 회사였어요. 하루에. 그렇죠. 됐다. 그 LG전자 이익 컨센서스는요 한 9,500억 정도 예상이 돼요.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 전망치는 한 19조 7천억 정도. LG전자는 되고요. 뭐 전장으로? 예, 전장.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관련한 회사들은 다 좋습니다. 네네. 뭐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고 다 좋은데 LG전자는 참 진짜 좀 애잔한 게 있어요. 자동차 쪽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LG전자 참 애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장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미래산업이라고. 근데 돈을 정말 너무 오랫동안 너무 못 벌어가지고 네. 그냥 사실 이 얘기 잘 하지도 않았어요. 하고 있다는 얘기도. 근데 이번 요즘 분위기로는 LG전자의 주요 그 사업부로 전장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이제 성과 나오면 이제 회장님의 뚝심 이렇게 쓰죠. 그렇죠. 너무 뚝심. 뚝심. 그렇죠. 네. 그래 LG엔솔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6,800억 정도 되는데 뭐 이 성장률로 보면은 이거 잘 얘기 잘 못하면 이제 정프로님한테 혼나는데 300%가 넘는 6,8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3배, 300%가 넘는 3배. 네. 성장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숫자가 3배. 네. 그래서 한 매출도 한 70% 정도 가량 올라간 8조 한 6천억 정도 전망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 중에 그 경계현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문 사장이 있어요. 이분이 맨날 그 SK 하이닉스가 HBM 더 잘한다는 얘기가 좀 기분 나쁘셨나 봐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HBM 시장 점유율 우리가 50% 이상이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SK가 보통 50%, 이게 삼성이 한 40% 조금 안 되게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했어요. 50%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최근 제품들 최근 HBM3도 고객들한테 우수 평가 받고 있고 HBM3P가 이제 차세대 모델인데 이것도 이익 증가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시장에서 HBM 비중은 뭐 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이게 성장세는 꽤 있는 쪽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HBM 관련해서 굳이 이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최근에 HBM에서 좋게 평가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부럽거나 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좀 약해요. 약해요. 그런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요. 그 정도인데 그걸 콕 집어서 우리가 1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조금 약합니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렇게 반도체 뉴스 그냥 연사로 전달을 해드리면은 그 저 중국에서 그 마이크론 반도체 못 쓰게 한다 그래가지고 네. 걷다가 우리 팔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네. 계속 있었잖아요. 이게 미국의 피터슨 국제연구소라고 여기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그거 쉽지 않을 거다. 그 마이크론 거 빠진 걸 주문을 넣은 건지 아니면 그냥 신규 주문을 넣은 건지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뭐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메워줬으면 좋겠다라는 한국적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네. 설마 뭐 이동통신사 네 번째 제사이동통신사가 생깁니까?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제사이동통신. 네. 그러니까 통신사라는 컨셉이라기보다 그 통신 3사의 통신망을 꼭 반드시 써야 될 통신 3사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게 요즘에 좀 그 이권 카르텔이 그 정치권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은행 카르텔 깬다고 이제 지방은행에 시장은행 라이센스를 부여를 했잖아요. 대구은행에 대해서. 네. 이번에 그래서 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좀 사업자 육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정책적인 측면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좀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통신사가 뭔가 핸드폰 바꾸실 때 다 그냥 통신사 가서 그냥 바꾸시죠.
그렇죠. 대리점, 네, 그렇죠. 예, 어른들은 대부분 그렇게 바꾸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 자급제폰 해가지고 그 알뜰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알뜰폰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좀 약간 뭐 조금 떨어지는 그렇죠. 좀 저렴한, 네. 저렴하면서도 서비스도 좀 불편한 게 불편한. 많고. 예. 네. 근데 그 요즘에 알뜰폰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지금은 제가 위약금이 남아가지고 그런데 다음에 한번 알뜰폰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번에 아, 제가 그래요? 딸 핸드폰 바꿔주면서 알뜰폰 써보니까 요금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다양합니다. 요금 체계가.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 과기정통부가 그 역량 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이번에 정책들을 좀 여러 가지를 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알뜰폰이라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알뜰폰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좀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여기가 50%를 넘지 않게 한다. 예, 예. 그런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번에 신규 사업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주파수 할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신규 사업자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신 분은 뉴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말기 상관없이 LTE랑 5G 요금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5G 별로 이렇게 안 쓰는 사람들도 뭐 많이 계실 텐데 네. 어쩔 수 없이 5G 요금제를 그 새로 산 기계 때문에 쓰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5G 핸드폰이라 그러면은 네. LTE 요금제 못 쓰게 하잖아요. 예, 예. 사실 해도 되는데. 어. 그거 이번에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요것도 저는 좀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의 이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연 2회 최적의 요금제를 이용자에게 고지해 주는 거. 누가? 통신사가 그래요? 그거를 이번에 정책에 좀 반영을 그 하기로 했고요. 통신사가 자기 요금제 중에 예, 예. 아, 그게 하나 있고 지금 거기서 좀 그거에 아쉬움을 표현하신 게 있는데 거기 관련한 정책도 있는데 마이데이터라 그래 가지고 네. 그 제가 내 데이터를 다 누가 이렇게 쭉 내가 모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또 제3의 사업자가 모든 통신 요금 중에도 그걸 분석해 주는 서비스도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그래요? 개선을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괜찮네. 예, 그리고 그 단통법에 규정했던 추가 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이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고요. 또 요거 또 저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위약금 제도. 위약금 제도가 보통 위약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끝까지 쭉 가다 마지막에 툭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끝날 때까지 해지를 못해요. 근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서 쭉 내려올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낮춰주기로 했고 2년 약정 같은 경우도 1+1로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신사업은 과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금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좀 세부적인 정책들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게 통신 과점 체계가 돼 있었을 때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도 굉장히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통신 요금이 내려갈지 모르겠으나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요금을 좀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요금 관련한 정책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3사가 예. 다 알뜰폰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 예, 어차피 자기네 망 이용하는 거고. 예, 예. 그러면 가격을 그냥 그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알뜰폰 요금처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거 되나? 오늘 시간이 좀 없는데 시간이 없죠. 예, 그거 예. 제가 진짜 그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항상 통신사가 항상 비싼 건 아니에요. 알뜰폰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신사가 비싸지 않아요? 거기다가 뭐 가족 결합, 인터넷 결합 뭐 이런 거 너무 복잡해. 막 섞어서 쓰기 시작하면은 너무 비슷해 복잡해. 수준까지 내려가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는 아까 가면 막 이렇게 그 있더라 이렇게 대리점에 예. 뭐 크게 붙어 있어 네. 요금제게. 막 복잡해서 그 무제한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통신 요금의 투명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해서 아유 됐어요 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정프로 부분들이 얘기가 있어서 맞는 게 메인 사업자가 또 알뜰폰 사업자인데 이게 경쟁이 되나? 짬짬이지. 그러니까 이게 알뜰만큼 더 싸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해. 메이저가 있고 알뜰
한 사업자야. 똑같은 귤인데 내국인용과 관광객용이 따로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아 근데 이쪽 그 자회사 알뜰폰은 나머지 알뜰폰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세 개가 형이고 세 동생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싸우냐? 그래서 좀 저는 좀 등치 큰 네? KB 알뜰폰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예. 뭐 그런 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하여튼 자 뉴스함 요 정도로 네. 일단은 정리하고요. 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